그날 행복한 한 가정을 파괴시킨 의문의 침입자는 누구일까? 20세기의 마지막 날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된 4인 가족. 44세 회사원 아버지 미야자와 미키오, 학원을 운영하던 41세 어머니 야스코, 8살 큰딸 니나와 막내 아들 6살 레이. 일본 내에서 수사 투입 인력만 무려 30만 명에 육박하는 일본 최대 미스터리 미제 사건,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감춰진 그 범인의 정체에 대한 추론. 그 중에 하나, 범인은 한국인이다. 과연 진실일까요? 오컬트 스토리 세타가야 일가족 살인사건 미스터리의 진실편입니다. 경시청입니다. 사건입니까? 사고입니까? 라는 질문에 옆집 식구들이 다 죽어있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깜짝 놀란 경찰, 가족 전원이 다 죽었다고요? 라는 질문을 던지자 한 명은 죽고 2명은 피범벅이고 나머지 한 아이는 모르겠어요 라는 답을 남깁니다. 첫 110번 신고가 들어온 것은 2000년 12월 30일 오전 10시 56분, 20세기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 전화를 한 것은 야스코의 친정 어머니, 바로 옆집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같은 건물에 분리된 집에 살고 계셨죠. 아침이었다고 합니다. 12월 31일. 전화를 받지 않아 뭔가 이상해 집에 찾아갔다 이 끔찍한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신 것이었죠. 2020년 1월엔 기자들을 전부 불러 모아놓고 제발 억지로라도 기억을 떠올려달라는 요청을 하며 집의 내부를 공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그날 2000년 12월 30일 밤이었습니다. 일단 이 집의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1층은 대부분 아버지가 썼던 서재 용도였고 2층은 아들이 자는 곳, 그리고 3층 다락방에선 대부분 딸이 자는 그런 공간이었죠. 그날 밤 6살 아들이 2층에서 먼저 잠에 듭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딸은 3층 다락방에서 잠을 잘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1층에서 회사 업무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된 모습에선 모두 다른 장소에서 확인이 되었죠. 우선 먼저 1층 계단에서 발견된 아버지의 시신. 머리, 얼굴 등 상반신과 엉덩이, 다리를 포함한 하반신까지 흉기로 무참하게 난도질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시신 주변엔 어마어마한 양의 혈액도 함께 발견되었죠. 추측컨대 아버지는 1층에서 서재 업무, 회사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2층으로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올라간 상태로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고 2층에서 1층 계단으로 굴러떨어진 흔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3층 다락방에서 잠을 잘 준비를 하고 있던 아내와 딸. 근데 이들도 2층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똑같이 계단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들 모두 얼굴과 목 등 상반신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자상들이 보였습니다. 그 횟수는 무려 수십 번에 달했지요. 특히 아내였던 야스코의 시신 상태가 제일 참혹했습니다. 얼굴 부분을 칼로 파낸 듯한 깊은 상처도 있었고요. 장롱에서 꺼낸 듯한 검은 옷으로 얼굴을 덮어놓은 상태였지요. 직접적 사인은 심장 뇌출혈성 쇼크, 심장이 찔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레이의 시신은 2층 침실에서 그대로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목이 졸려 사망한 경부압박질 식사. 유일하게 시신 중 칼에 찔린 상처가 없는 상태로 그나마 시신의 상태가 가장 온전했지요. 각 피해자들의 위치에 따라서 범행 시간, 범행 장소, 범행 수법에 대해서 유추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인 가족 중 유일하게 움직임이 없는 건 막내 아들이었죠.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1층에 계시다가 2층으로 올라오던 상황에서 공격을 당했다라고 보여진다면 아마도 2층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다 공격을 당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3층에 있던 어머니와 딸. 근데 이들도 똑같이 3층에서 있다가 뭔가 공격을 당하고 2층으로 떨어진 모습이 보여졌지요. 자발적으로 내려왔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럼 범인이 가장 먼저 공격을 했을 대상, 현장 그대로 있는 곳 바로 2층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죠.
일본 경찰도 마찬가지로 범인의 출입 경로를 이 집의 뒤편, 바로 공원 쪽입니다. 2층 욕실 창문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곳 펜스에 있는 곳에 주변 나뭇가지가 꺾여져 있었고 그 펜스 위 실외기 쪽에 밟힌 흔적이 보입니다. 아마도 저기를 밟고 3층 다락방까지는 손이 닿지 않고 2층으로 바로 침입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는 것이죠. 물론 이에 대해선 다른 견해들도 존재는 합니다. 평범하게 그냥 정문으로 집을 방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관문을 그대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건 욕실 창문 자체가 평상시가 다르게 욕실 창문 자체가 열려있는 상태였고 방충망이 밖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로 발견됐기 때문에 분명히 욕실 쪽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현재 가장 큰 의견입니다. 그럼 상황을 정리해보면 범인은 외부에서 공원 쪽에서 보이는 집 뒤편에 펜스를 밟고 올라가 실외기를 밟은 뒤 욕실 창문으로 침입합니다. 이곳은 바로 2층이었죠. 2층에서 봤던 사람, 바로 막내 아들이 잠을 자는 걸 보게 됩니다. 흉기를 쓰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혹은 저항이나 반항의 소리가 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었던 아버지가 2층으로 올라오자 준비한 흉기를 꺼내 여러 차례 공격을 한 정황입니다. 그리고 그 흉기 찔린 아버지는 1층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었죠. 그 이후 3층에 있는 다락방 부인과 딸을 공격한 범인, 이 과정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물론 3층을 먼저 공격하고 그 밑에 소리를 들었던 아버지를 공격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추측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정황은 한 가지로 확실히 포착이 됩니다. 범인이 준비한 칼은 사시미 종류의 긴 회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칼의 흔적이 약간 다릅니다. 아버지를 공격한 자상에서 여러 번 찔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칼날 앞부분이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부러졌다는 건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했다라는 뜻이 되지요. 그리고 그 부러진 칼을 가지고 공격을 했다라는 흔적도 함께 포착됩니다. 그 이후 그 부러진 칼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었죠. 집 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흉기를 찾아 그 식칼을 가지고 3층에 있는 피해자들을 공격한 정황이 포착이 됩니다. 그럼 부러진 칼을 그 이후에 어머니에게 먼저 썼고 이걸로 마음대로 되지 않자 식칼을 갖고 와 공격했다라는 건 지금 말씀드린 이 정황의 순서가 가장 적합해 보인다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아버지를 공격할 당시였죠. 어마어마한 공격이었습니다. 당시 범인은 손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유는 바로 범인의 피가 꽤나 많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러진 칼을 가지고 3층에 있는 어머니와 딸을 공격을 하다 마음처럼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내려왔던 범인은 집에 있는 식칼을 들고 다시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흔적이 보이게 되는데요. 특히 부인인 어머니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들이 발견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강한 저항을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이죠.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좀 특이한 점은 범인이 공격을 가할 때 일반적인 공격 방식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듯한 방식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즉 칼을 이런 상태로 잡은 게 아니라 역으로 쥔 상태로 내리찍는 방식의 범행을 저질렀고 오른손잡이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는 정황까지 확인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사건 현장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드리고 상황 순서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범인은 도대체 누구인 걸까요? 분명 범인은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범행 도구도 그대로 발견되었고 또 하나 자신의 피를 남겼다라는 문제죠. 요즘이라면 DNA 분석을 통해 분명히 범인을 잡는 데 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이외에 범인은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져서 미제 사건이 되어버린 걸까요?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범인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흔적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내용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들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지혈 흔적입니다. 범인은 범행 당시에 오른손을 다쳤는데요.
현장에서 구급함을 찾은 흔적이 보입니다. 바로 상처가 난 부분을 빨리 지혈하기 위함이었죠. 해서 범인의 지문이 그대로 묻은 반창고도 발견됩니다. 붙였다 뗐다라는 흔적이었죠. 그리고 혈흔이 묻은 수건이 2층 부엌에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지혈이 마음처럼 되지 않자 생리용품을 통해 지혈을 시도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졌지요. 해서 지혈을 통해 범인이 남긴 흔적은 여러 개입니다. 지문 그리고 혈흔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범인은 아이스크림을 먹은 흔적을 남겨놓았습니다. 아니 이거 애들이 먹었을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무려 4개의 아이스크림 용기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4명을 살해한 뒤 범인이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서 먹은 것은 페트병에 있는 보리차, 그리고 멜론, 아이스크림 4개를 꺼내 먹은 흔적입니다. 아이스크림 용기 자체가 2층에 있는 욕조와 거실 방석 위에서 발견되었고 1층 컴퓨터 옆에 또 2개가 있는데 이 2개는 다 먹은 상태로 겹쳐져 있었죠. 물론 2층 부엌과 싱크대에 있었던 건 누가 먹었는지는 특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밖에 범인의 침까지 묻은 컵, 그것도 놓여 있었다는 것. 또 하나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집을 돌아다니며 껌을 씹었다라는 사실까지도 포착이 됩니다. 이만큼 많은 흔적을 남겨놨죠. 하지만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냉장고 내에 있었던 맥주 혹은 콜라 같은 거는 아예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는 건 목이 말라서 먹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맥주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시원한 걸 먹고 싶었는데 콜라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옆 밖에 노출되어 있어서 마시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내부에 있는 차가운 보리차는 마시면서 맥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 아마도 알코올과 관련된 부분을 먹지 않거나 혹은 이게 자신의 범행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범인은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한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마치 짐승처럼 용기를 꾸기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뽑아서 먹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이건 버릇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오른손을 너무 세게 다쳐서 평상시 밥도 오른손으로 먹었던 범인이 뭔가 숟가락을 잡을기에는 좀 불편한 상황, 너무 따갑거나 아픈 상황이라서 잡고 꾸기면서 먹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만 먹은 게 아닙니다. 세간엔 아이스크림만 먹었다라는 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꾸겨 먹었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사이코패스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정황들을 잘 생각해 보면 범인의 입장에서는 숟가락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이코패스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범인은 화장실에서도 자신의 흔적을 남겨놨습니다. 바로 화장실을 쓴 흔적이었죠.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은 범인이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실제로 경찰은 이 대변에 대한 분석까지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안에선 강낭콩과 참깨가 검출됐다 정도까지는 외부에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이 음식물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피해자 일가의 위 내용물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 함께 식사를 한 건 아니다 정도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물을 내리질 않았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어느 정도 아는 미신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자들 사이에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으면 검거되지 않는다라는 미신이 있죠. 이런 부분의 내용이 있다 보니 혹시 범인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추측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범인은 굉장히 여유로웠습니다. 음식도 먹고 화장실을 쓰고 심지어 1층 서재에 있는 피해자의 PC를 사용했을 흔적에 대한 가능성이죠. 통신 기록을 좀 분석해본 결과 범행 시작 전이라고 보이는 30일 저녁 밤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는 아마도 아버지가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범행 시간이라고 판단하는 새벽 1시 18분 그리고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이었던 오전 10시 5분에도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이 보입니다. 물론 두 번 다 접속 시간은 5분 정도로 매우 짧았지요. 이상합니다.
그럼 범인이 이런 사고를 치고 나서 다음날 오전 10시 5분까지 현장에 그대로 머물렀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PC로 뭘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걸까요? 기록에 따르면 마우스에서는 범인의 지문이 검출되었는데 키보드에선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통해서 움직이는 흔적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범인이 컴퓨터를 조작했다라는 흔적입니다. 최초 이런 보도가 나오고 나서 2014년 12월에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바로 재현 실험이었는데요. 마우스가 낙하하는 등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인터넷에 자동 접속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게 바로 2차 인터넷 접속인 10시 5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첫 번째 기록이었던 새벽 1시 18분쯤부터 약 5분 18초간 썼던 컴퓨터 기록에는 어떤 빈 폴더를 만들어서 공연, 극장을 예약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두 번째 접속은 4분 16초 동안 썼는데 피해자의 회사 사이트에 접속해서 그 이후 강제 종료된 흔적까지 보이게 됩니다. 해서 당초에는 이게 통신 기록을 봤을 때 범인이 한 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정보를 자동적으로 도는 어떤 순회 소프트웨어 때문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 내용은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럼 범인은 분명 이 안에서 컴퓨터를 조작했던 여유로움까지 보이는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는 바로 도망을 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다섯 번째. 이것도 참 놀라운 흔적입니다. 바로 2층 거실 소파에 남았던 흔적인데요. 범인이 그곳에서 약간 잠을 잔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잠을 잤는지 아니면 좀 기대 누워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 거기에 누워있던 기댄 흔적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포착도 됩니다. 여섯 번째, 범인은 집안 내부에 있는 서랍들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무언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서랍을 뒤지는 그 순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좌측에 있는 서랍을 보셨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열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불편한 구조입니다. 아래의 내용물을 보려면 위에 거를 닫아야지 밑에 걸 볼 수 있죠. 그럼 위에서 아래로 뒤지기 시작했다면 가장 밑에만 열려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건 역으로 아래에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뒤졌고 다시 넣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죠. 대부분 절도범들의 특징이다라고 외부에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건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인 같은 심리라고 알려져 있죠. 그럼 적어도 범인은 어느 정도 절도에 대한 경험치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일곱 번째. 욕조 안에 있는 이상한 서류 조각들입니다. 2층 거실에서는 소파에 카드류, 현금이나 카드 등 그리고 또 그 근처에는 수첩이나 은행의 예금 통장, 운전면허증 그리고 생년월일 같은 걸 알 수 있는 서류들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또 찬장이나 책상 등의 대부분 서랍에서도 무언가 열린 흔적들이 함께 보였었죠. 그런데 2층 욕실 내에서 아버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와 영수증, 어머니의 학원 서류, 그리고 지혈난 것으로 보이는 생리용품, 수건, 아이스컵 같은 것들이 함께 전부 물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흔적인 걸까요? 참 기이한 흔적입니다. 서류들을 가지고 와서 이 안에 집어넣었다. 이게 외부에 처음에 알려졌을 때는 분명 청부살인일 거야. 아버지의 서류를 썼다는 걸 보니까 어떤 서류를 없애고 싶어서 저런 행동을 한 걸 거야 라는 이야기들이 외부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근거와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의 서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것도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서류들도 함께 들어갔고 자신의 흔적도 이 물속에 함께 넣어놨다라는 것이죠. 이건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흔적으로 미루어 봤을 때 범인은 집안 내부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찾다가 불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들을 욕조에 버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지요.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바로 카드에 대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식이죠. 서류에는 여러 가지의 개인적인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로 비밀번호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그런 편견들 때문에 아마도 이 안에서 번호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인 것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흔적까지 이 안에 넣어놨다라는 것은 쓸데없는 것들, 자신이 생각할 때 불필요한 것들은 이곳으로 전부 옮겨 쓰레기통처럼 쓴 게 아닌가라는
추측입니다. 이는 절도범들이 많이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상하고 미스터리하다라고 보면 사이코패스 같은 범인이다라는 느낌이지만 이걸 그 나라의 문화에 맞춰 생각을 해보면 절도범이 보여주는 모습, 왜냐면 이 집은 굉장히 좁은 땅콩형 구조의 그런 주택입니다. 공간 자체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해서 자신이 무언가 정리하고 찾은 것들 중에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원하는 것들만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을 취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집에 머문 범인, 그는 한 가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올 사람은 더 이상 없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일가족이기 때문이죠. 집 안에 있는 가족 사진은 자신이 죽인 4명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깨달으실 겁니다. 아니, 왜 범인을 못 잡는 거야? 그렇게 지문도 있고 흔적도 있다면서 라는 생각. 하지만 이건 대한민국과 일본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성인이 되면 기본적으로 지문을 등록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되어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 특히 일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과가 있지 않는 한 지문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특정 범죄를 저질렀을 때 DNA를 등재하는 것처럼 전과를 저질러야지만 지문을 등록하는 시스템인 것이죠. 그 지문을 토대로 했을 때도 현재까지 범인이 포착되지 않았다라는 건 이 사건 전후로 이 사건의 범인이 한 번도 경찰에 검거된 적이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범인은 또 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았던 걸까요? 지금부터 정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흔적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범인이 현장에 남긴 유류품입니다. 이거 범인 옷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모든 것들을 바꿔서 나갔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자신에게 너무 많은 혈흔이 묻었기 때문일 겁니다. 머플러도, 티셔츠도, 범행을 준비했던 힙색도,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많은 유류품까지 그대로 두고 나갔습니다. 대부분 이 옷들이 발견된 것은 2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만약 범인의 입장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신의 옷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마구잡이로 던져놓고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개어놓고 나갔습니다. 어쩌면 범인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버릇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일단 맨투맨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혈액이 다량으로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 접힌 채 발견된 상태였죠. 면 소재로 사이즈는 L 사이즈, 신장 175에서 185cm 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옷은 2000년 8월에 제조되었고 9월부터 11월까지만 판매된 상품이었죠. 하지만 정말 단기간에 판매되었음에도 많이 판매된 디자인의 옷이었습니다. 해서 누가 범인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해 TV에서 방영된 드라마 뷰티풀 라이프에서 주연이었던 키무라 타쿠야가 입고 있던 옷이라 당시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던 티셔츠였습니다. 그럼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범인은 적어도 일본어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젊은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재킷도 함께 발견됩니다. 유니클로에서 만들어진 에어테크 점퍼로서 똑같이 사이즈는 L 사이즈였습니다. 사건 직전이었던 2000년 10월에 판매 후 바로 매진됐죠. 판매 부수는 무려 82,000벌이었습니다. 해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안에선 좀 특이한 것들이 발견됩니다. 주머니 속에 어떤 물질들이 발견되었죠. 첫 번째는 미우라반도 해안의 모래가 발견됩니다. 미우라반도는 일본 가나가와 현에 있는 남동부의 한 반도를 일컫지요. 그곳에 모래가 이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의 석류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석류나무지요. 그거에 대한 흔적 또는 느티나무 꽃가루, 느티나무와 버드나무, 양치류나 이런 종류의 고엽, 사육용으로 먹는 사료 같은 것 말고도 무언가 작은 새똥 같은 것도 검출된 것이 바로 이 옷의 흔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옷을 입고 범인은 해안가 근처에서, 그리고 식물이 많은 곳에서 생활했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유류품은 아닙니다. 이 신발은 그대로 사라졌기 때문인데 현장에 남겨진 그 족적을 통해서 어떤 건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슬레진저였죠. 대한민국의 업체가 1998년 10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4,530켤레를 제조하고 판매했던 바로 신발이었습니다. 일본 사이즈로는 27.5cm, 한국 사이즈로는 275라고 불리죠. 일본 내에서는 이 신발이 판매된 적이 없었습니다. 즉 정식으로 판매된 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병행 수입과 관련된 부분, 개인들이 판매하는 부분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병행 수입 업체에서 와서 팔 확률은 있겠지만 일본에서 정식으로 수입한 적은 없는 신발이죠. 바로 이 신발을 토대로 범인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는 두 번째 추측이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최근에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이 신발의 출처와 관련돼서는요. 중국 진흥성 연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또 하나의 근거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 아니냐, 누군가가 판매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 정도지요. 바로 테니스화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모자와 목도리까지 그리고 검은 장갑까지도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어디서 확인됐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흔적, 참 이 부분이 이상한 건데요. 2층에서 발견된 검은 손수건이었습니다. 총 2장이 발견됐는데 이게 45cm의 정사각형 무인양품의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프랜차이즈처럼 있는 바로 그 무인양품이죠. 제조수는 1995년부터 약 6년간 66,500매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개죠. 특히 발견된 그 손수건에서는 다리미의 흔적과 세탁의 흔적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미뤄보아 사용했던 제품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2장 중에 한 장이 굉장히 특수한 용도였는데요. 중심부에 약 3cm 정도가 찢어진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건데 그 흔적을 확인해 보자면 바로 이겁니다. 칼을 잡고 그 위에다가 덮어놓은 것이죠. 범행 시 칼이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장은 삼각형 모양으로 접혀 양쪽 단이 쥐어짠 듯한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얼굴을 가린 겁니다. 복면을 썼다라는 것이죠. 복면을 쓰고 범행을 저지른 뒤 그걸 풀고 버리고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길이 자체를 놓고 봤을 땐 63cm 정도의 둘레가 나와서 비교적으로 체격이 작은 사람, 얼굴도 좀 작은 사람으로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서는 향수도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힙색 내부에 들어있던 향수였죠. 이 향수는 1980년대 활약한 미국의 프로 스케이트보더가 애용했던 것으로 당시 스케이트보드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던 시대였는데 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향수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들이 들어가 있었던 바로 힙색도 함께 발견되었죠. 힙색의 둘레를 포착해본 결과 허리 둘레는 70에서 75cm 정도, 체격이 굉장히 작은 사람으로 판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밝혀진 자료였는데요. 가방 안에서 한 가지 DNA형이 일치하는 흑색 모발도 발견됩니다. 모발의 길이는 2.5cm와 바리깡 등으로 깎은 듯한 1.5mm 총 2개가 발견되었죠. 그럼 현장에서 사라진 것은 과연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사람들이 많이 의심하고 있는 돈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입니다. 1층 서지에 있는 6만 원이 들어있던 봉투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정말 금품을 노린 게 아니었던 걸까요? 하지만 현장에서 사라진 건 분명 있었습니다. 바로 피해자 어머니, 아내가 운영하던 학원 등록금 약 20만 원 정도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분명 가져갔다라는 것이었죠. 여기까지 보셨던 범인의 모습, 범인은 생각보다 굉장히 여유로웠습니다. 자신이 모든 가족을 죽였기 때문에 당장 들어올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죠. 해서 하나씩 정보들을 찾으며 그 흔적들을 지우고 정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옷까지 갈아입고 유유히 사라졌던 범인.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범인의 모습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청부살인일까? 어떤 목적을 누려서 침입한 걸까? 아니면 단순 강도인 걸까? 여러분의 생각도 매우 궁금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건의 범인이 대한민국 사람이다라는 내용이 일본 내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몽타주는 한국 사람의 얼굴이다. 바로 범인의 몽타주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 경시청의 형사였던 사람이 나타나 이런 말을 합니다. 혈흔의 DNA를 분석해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구조들 중에 일본 사람에서 나오는 건 거의 드물지만 한국인에서는 많이 나오는 것들이 보인다. 따라서 범인은 한국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2015년에 세타가야 일가족 살인사건 15년 만에 새로운 사실이라는 책이 하나 발간되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내용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이 제일교포 출신으로서 어둠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브로커이자 엄청난 재산을 가진 46세 카네다 하데미치다라는 인물이고, 이자에게 사주를 받아 범행을 실행한 자는 이은인 32세 경기도 수원시 출신의 남자라는 주장이지요. 바로 7가지의 근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인이 신었던 그 신발, 슬래진저는 한국에서만 판매되는 것이다. 그리고 힙백이나 모자 같은 범인의 유류품도 한국 제품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범인인 이인은 서울에 거주하며 자신의 활동에 되어 있는 슈퍼 등지에서 이런 것들을 분명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현장에 남겨진 점퍼 주머니 속에 있었던 그 토사 입자가 경기도 수원시 주변의 것과 유사하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감정 결과 범인이 현관문에 자물쇠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스위스제 육근 나이프는 바로 군대의 장비품이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대한민국인 사람은 대부분 군대에 입대하기 때문에 육군에 입대한 경험이 있는 이인인이 직접 소유하고 시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세 번째 이유를 들지요. 네 번째, 피해자의 집에서 미세한 분말이 검출됐는데 벤제돌린이라는 마약이라고 합니다. 사실 확인된 바가 없는 내용인데 이 약물의 중독자가 이인은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힙색 안에서 발견된 특수한 필름 조각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인쇄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인은이 실제 전에 인쇄 가공 공장에서 일했던 바가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지요. 여섯 번째, 이인은은 범행 유류품과 같은 추징을 입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주변 지인들의 자신을 키드라고 말하며 범인이 뿌린 그 손수건에 뿌린 향수에 대한 부분, 자신이 그 향수를 자주 애용한다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마지막, 이인은은 사건 전이었던 12월 한 연극을 보러 방문했던 스기나 미구의 한 연극 스튜디오 주변에서 지문과 동일한 범인의 지문이 발견됐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들으시나요? 이 7가지의 근거로 수원 출신 이인은이 범인이다. 맞습니다. 만약 수원 출신의 이인은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미 범인은 검거됐을 겁니다. 이유가 있죠. 대한민국의 군대에 갔다라는 이야기는 확실한 대한민국 국민일 것이고 이인은이라는 사람은 지문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일본 내에서 실제로 발견된 그 지문과 대한민국의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대조만 해보더라도 바로 포착이 가능하죠. 안 했을까요? 일본 내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감추고 있다, 협조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주장을 펼치지만 2001년부터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지문 대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그 지문이 대조해서 일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이인연이라는 사람은 과연 존재할까요? 아니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실제 이 책을 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필명이며 실제 어떤 사람인지 확인도 되지 않고 그 사람이 정보를 받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조차 아직까지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주장했던 내용들 중에 한국인은 대부분 군대 경험이 있다. 일본의 젊은 사람들은 칼을 쓸 일이 없다. 급소를 찌를 수도 없고 그런 공격을 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군대를 다 가기 때문에 한국인이 범인이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내용이죠. 대한민국에서 군대 갔다고 해서 칼 들고 사람 죽이는 법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되려 사람들끼리는 이런 말을 더 많이 하죠. 삽 쓰는 법을 더 많이 배웠다라는 내용처럼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 일본 내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범인은 어설펐습니다. 칼을 처음 쓰는 사람일 확률이 더 높다라는 뜻입니다. 분명 자신의 손을 다쳤기 때문입니다. 정말 칼을 잘 쓰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손을 다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몽타주가 실제 범인의 얼굴이며, 이 얼굴은 한국인의 상에 굉장히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해 마치 범인이 한국인인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고 있죠. 도대체 이 사진의 출처는 어디인 걸까요? 정말 목격자가 존재했던 걸까요? 정말 어이가 없으실 텐데요. 이 몽타주는 심령술사, 초능력자가 단 한 명의 목격자도 없는 걸,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치 몽타주인 양 맞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기 시작했죠. 이 사건의 범인이 누구냐고요?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NA를 검출해 보니까 북에는 어디, 목에는 어디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은 혼혈이 많이 없습니다.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일본에 비해선 사실 서양의 유전자가 섞일 일들이 많이 없는 나라이기도 했죠. 만약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일본 내에서 더 가깝지 않을까요? 또 하나, 일본은 외국인이 일본으로 입국할 당시에는 지문을 등록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선 그게 포착되지 않았지요. 대한민국에서 지문이 포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범인은 일본 내에 거주하는 자일 확률이 높죠. 그 전에도 전과가 없고 그 이후에도 전과가 없는 사람, 혹은 사망했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대로 펼치게 된다면 가방 속에서 검출되었던 그 모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힙색 내에서도 모래가 사실 발견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밝혀진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래에서 석영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모래가 미국 서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부근에 있는 사막의 모래 또는 캘리포니아주의 모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범인은 미국인입니까? 아니면 여행을 갔다 온 일본인인 건가요? 저는 이 사건의 범인이 무조건 한국인이 아니다, 맞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지문이 등록이 안 된 건 조금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분명 범인의 모습과 흔적은 일본 내에 거주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일본 교포일 수도 있다, 한국계 일본인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국적 일본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지문이 등록되니 말이죠. 이 모든 사실들은 단 한 가지의 결론을 도출시킵니다. 한 미제 사건을 이용해 혐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린 놀아나선 안 됩니다. 사실 일본 내 일부가 주장하고 있는 그 혐한, 우리가 낚일 필요도 없지요. 이 사건의 범인은 분명 일본 내에 존재하는 사람, 그리고 범인이 저지른 흔적만 놓고 보더라도 범인은 강도 살인의 가능성이 가장 높고 범인은 그렇게 철두철미하지 않았습니다. 초범일 확률이 높으며 지방에 침입을 했다가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아 준비한 흉기를 사용했을 확률도 분명 보인다는 것이죠. 저희는 대한민국의 많은 미제 사건도 다뤄보기도 했습니다. 미제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 가장 대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초동수사의 실패지요. 맞습니다. 이 사건도 매년 새로운 정보들,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계속 갱신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경찰이 초동수사를 실패했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많은 범인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금방 잡을 수 있을 거란 오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자 하나씩에 나왔던 데이터들이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추측과 가설을 만들게 했고 그 중에 일부는 혐한을 이용하며 범인이 한국인이다라는 주장을 펼쳤죠. 그렇게 사건은 계속 미궁으로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타가야 일가족 살인사건의 범인이 정말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를 좀 가겠습니다. 앞서 좀 바뀐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걸 데이터를 정리하는데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어떤 거를 어떻게 알려드려야 될지 잘 몰랐었어요. 이게 사실 양이 어마어마하니까 저희가 대본 정리한 것만 이제 40장이 넘어가지고 거의 50장에 육박을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지금 가장 가능성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지역 근처에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문화처럼. 그래서 그런 거랑 엮여서 경찰이 뭐 그런 것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은 못 잡은 것 같아요. 뭐 그 스케이트보드 타는 들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피해자 가족하고도 약간 트러블이 있었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고요. 저희가 최근까지 발견한 건 2021년에도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었어요. 2021년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사건 흉기랑 그리고 그 사건은 당시 흉기죠. 같은 칼을 사건 전날에 구입했던 남성에 대한 일러스트가 공개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 잡아낸 거죠. 근데 그 사람은 DNA가 일치하지 않았어요. 지문하고.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계속 하고 있고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됐고요. 아, 또 하나 2020년에 또 하나 확인된 게 있는데 2020년 12월 29일 날 발표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다 확인했어요. 다 읽어드리면 너무 기니까 최근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2020년 12월 29일 날 그 어머니랑 큰딸이 습격당한 다락방 그 침대 상부 벽 쪽에 흉기 자국이 남아 있었대요. 그러니까 범인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가한 거예요. 저항을 막 해도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 쳐서 벽도 때리고 막 이러면서 공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항이 진짜 셌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칼날이 잘 안 되고 해서 이제 그런 사이에 이제 지혈하고 이러는 상에 또 공격을 당했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020년 12월 30일 날 일본에서는 이제 자료 근거들은 있잖아요. DNA에 대한 혈흔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지문도 있다 보니까 과학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DNA형을 해석하면서 범인에 대한 걸 언제든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잡힐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실제로 있었던 얘기긴 하지만 이게 DNA 데이터베이스가 올라갔을 때 범죄자들 중에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좀 어느 정도 똑같은 건 아니에요.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친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해결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혼자 사는 애고 얘가 뭐 가족이 없는 애가 아니면 만약에 얘가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잡힌 게 아니라 이게 쭉 통해서 어느 순간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범죄자가 들어왔는데 대조를 해봤더니 너무 멀지만 이어진다면 통해서 유추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검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도 함께 확인이 되었다라고 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공소시효를 폐지시켰어요.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현재 없죠. 범인 검거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마 잡히면 사형이겠죠? 살아있다면.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